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봉사활동 교과목을 담당하게 된 이단비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여러분을 만나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봉사활동 수업을 들으면서 왜 이론 교육,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의아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여러분이 봉사활동만 하고 학점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학교 차원에서는 여러분을 위해 대학교라는 공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식의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대학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대한 학문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무쪼록 봉사활동을 하며 특히 대학생으로서 하는 봉사활동의 의의를 두고 그 의미를 학문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볼게요. 이제 영상에 이제 그러한 논의를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가기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원봉사하면 연관되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슬라이드에 나온 이미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 역시 누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마 어린이, 노약자 혹은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즐거운 마음으로 돕는 활동 혹은 어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쓰레기 줍기와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 뭐 이런 비슷한 이미지를 상상할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이 떠올린 이미지와 비슷한가요? 아니면은 많이 다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떠올린 이미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제 일반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상상으로 관련된 이미지에 대해서 떠올려 보았고요. 그런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에 관련한 이미지에서 학문적인 정의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자원봉사활동은 강제함과 금전적인 보상이 없이 다른 사람 및 그룹을 돕기 위해 시간을 쓰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 강제하지도 않고 금전적인 보상이 없다는 부분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시간을 쓰는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원봉사 활동의 특징 중 첫 번째는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입니다. 즉,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강제나 강압이 없어야 하며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활동은 자원봉사 활동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보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특히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활동이 혹시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활동이라면 이건 역시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공식적인 기관을 통하여 하는 활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으나 이 수업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봉사활동 말고 공식적인 기관을 통하여 하는 활동을 봉사활동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수혜자와의 관계입니다. 봉사자와 수혜자는 어떠한 관계가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사촌 동생을 금전적인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돌봐줬다고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인정하기 힘든 것은 봉사자와 수혜자가 혈연 관계이고 공식적인 기관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와 같은 학문적인 정의가 여러분의 자원봉사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원봉사에 대한 학문적인 정의를 살펴보았으니 이것에 관련한 법적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제3조를 보면 자원봉사 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의 공동복지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활동의 목적이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의 복지를 위한다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이 대가가 없는 시간과 노력의 제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부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학문적 정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원봉사 활동의 학문적, 법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간단한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사회의 전통을 강력하게 가지고 발전한 대표적인 예는 미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바탕에는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사업 및 일의 주도라고 봅니다. 토크빌의 미국 여행을 통한 이 글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이제 그 알렉시스 토크빌이 봤을 때 미국의 일반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토크빌이 미국의 일반적인 시민의 참여를 강조한 이유는 이제 프랑스의 경우 이제 정부가 이를 주도했고, 영국은 지역의 유지나 기업이 나서서 활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토크빌이 예를 들었던 게, 한 시민이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칠게요. 그렇다면 미국이라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한 시민이 이웃에게 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되고 문제 해결을 자발적으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토크빌이 보고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프랑스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영국은 지역 유지나 기업이 나서서 활동을 했을 것과 대비되는 활동입니다. 그는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이 서부개척, 노예제 철폐와 같은 큰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내는 기반까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현재의 미국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제 공공 업무에 자원봉사자를 널리 활용해 주민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이러한 어떤 그 자원봉사를 통한 참여가 일상화된 어떤 역사적 배경이 바탕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가셨나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급속한 경제 발전을 거쳤죠. 이제 그 후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995년 이제 5.3일 교육개혁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의무화했고, 2006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제정 및 시행함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인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건전한 시민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를 하고자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의 어떤 그런 법적인 그런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이제 한번 자원봉사 활동의 추세를 살펴볼게요. 이러한 이제 자원봉사 활동의 추세를 살펴보았을 때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09년에는 19.3%였던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015년에는 18.2%, 2021년에는 8.4%로 이제 줄어든 형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께서는 2021년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미국의 사례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이제 미국 역시 이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이렇게 이제 자원봉사에 참여한 그 퍼센티지가 줄어든 형태를 보이고는 있어요. 똑같이. 하지만 이제 그 수치를 보았을 때 2019년에는 30%였던 것이 2021년에는 23.2%로 이제 줄긴 했지만 한국만큼의 큰 변화는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상의 비교를 봤을 때 한국의 자원봉사 활동의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첨부 지금 된 유튜브 링크는 현재 자원봉사자가 줄어든 실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인데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뭐 발전 역사적 배경, 항운전 정의, 뭐 법적인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논의를 할까?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누가 자원봉사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 볼게요. 인적 자본 이론에 따르면 교육 수준과 직업 유무와 같은 요인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교육 수준의 경우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참여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는 교육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에 대한 이제 이것을 해야 하는 어떤 문제 의식을 배우게 되고 또 이에 공감하는 과정을 이제 교육을 통해 배운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교육은 사람들에게 이를 어떤 사회 문제가 있을 경우 이것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고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을 불어넣는다. 이제 그런 것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인적 자본 이론에 따른 두 번째 어떤 요인은 직업의 유무입니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무직인 경우보다 이제 더 많이 자원봉사 활동을 참여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직업의 경우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배경에는 이제 직업이 있는 사람의 경우 어떤 활동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고 또한 그 조직의 운영, 뭐 아니면 조직의 일원으로서 어떤 조직 생활에 관련 어떤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보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제 그 직업이 있을 경우 자원봉사 활동을 더 많이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때까지 행해져 왔던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설명이고, 물론 여러분은 다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 다음 이론은 사회 자원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 중 사회적 네트워크가 더 많이 있을수록 그 사회 봉사와 같은 활동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을 더 높게 한다는 어떤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 자원 이론 안에 이제 결혼의 유무도 체크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결혼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결혼의 유무나 자녀의 유무가 사회 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사회가 변하고 있고 또 90년대와 뭐 2000년대가 다르고 2000년대와 2010년이 또 다르겠죠? 2010년과 2022년은 또 물론 다를 것이고요. 이런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아마 연구들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까지는 이러한 이론들이 있었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인구 통계학적 접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특히 자원봉사 활동에서는 나이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나이라는 것이 뭐 이제 물론 뭐 이제
그 청소년기, 성인에서도 뭐 청년, 중년 뭐 이러한 이제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년의 시기부터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가 높아진다라고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인 즉슨 중년의 시기가 되면 이제 삶의 주된 관심사가 이제 이전에는 커리어와 생활적인 측면이었다가 이제 중년의 시기부터 어느 정도 삶의 안정을 찾고 또 커리어 측면 또 뭐 이런 일반 개인의 생활에서도 이제 안정을 찾기 때문에 그 후에는 관심사가 이제 지역사회 발전과 같은 좀 더 이제 다른 가치로 이전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제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성,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연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자원봉사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어떤 연구를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이후에 살펴볼 부분은 이제 자원봉사의 참여에 대한 어떤 동기, 그러니까 왜 자원봉사를 하는가, 이것과 관련된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왜 자원봉사를 하는가? 여러분 자원봉사 왜 하세요? 이제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전의 학자들이 사용했던 이론들. 그리고 이 학자들이 이러한 이론을 통해서 이제 답하고자 했던 질문은 아까 제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왜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이렇게 금전적인 보상도 없고 시간과 노력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일을 왜 할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하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론이 답을 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회 교환 이론입니다. 이 사회 교환 이론에서는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을 거래로 설명을 합니다. 원래는 이 이론이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이제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비용과 이익에 따라서 사회적 거래를 하는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론이 이제 원래 만들어졌었어요. 이제 하지만 이것을 이제 봉사활동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봉사활동에 적용을 시켜보면 봉사활동은 이제 봉사자와 수혜자라는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호 교환 활동인데요. 봉사활동에서 봉사자가 여기에 참여하는 이유는 봉사활동에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을 쓰지만 이익으로 금전적 이익은 아니더라도 이제 본인이 가진 어떤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킨다든지 아니면 개인적 만족감이 높아지든지 아니면 경력 차원에서 이득을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봉사활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익보다, 그러니까 이익이 자신이 쓰는 비용보다 더 높을 때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어떤 합리적인 그 사고 과정을 거쳐서 참여하는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사회 교환 이론에 따라서 자원봉사를 설명을 하는 것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이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이론은 기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 이론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성과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는 의식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그 본인이 예상한 결과의 유의성과 결과의 가능성이고 이것을 이제 자원봉사 활동에 적용을 시켜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원봉사 활동에 적용을 시켜서 살펴본다면 이제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기대하는 보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이어진다는 신념하에 이것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제 그 중요한 것에 대한 이것을 살펴볼게요. 이 이론을 따르면 이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에 대해서
첫 번째는 봉사자의 능력입니다. 당연히 이제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 뭐 시간 및 어떤 그러한 본인이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이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봉사활동의 결과가 수혜자의 삶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봉사자 개인, 수혜자 어떤 개인에 대한 판단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요소는 이제 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만족감이 클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대 이론에 따르면 이제 자원봉사자가 어떤 자신이 이제 기대하는 어떤 성과, 결과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그 성과 및 보상을 보상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요소가 필요한 기술과 자원이 본인에 있다. 그리고 수혜자의 삶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만족감이 클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기대 이론을 통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왜 자원봉사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룬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부분이 욕구 계층 이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욕구 계층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뭐 이것을 이제 다른 뭐 심리학과나 아니면은 뭐 매니지먼트 뭐 이런 것을 설명할 때 들어본 분도 있을 건데요. 이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개인의 욕구가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 위계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 욕구는 뭐 주거나 의복과 같이 혹은 삶을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인 삶에서 충족되어야 되는 욕구겠죠. 이러한 욕구에서 이제 상위 욕구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뭐 소속감, 어떤 조직에 대한 자신의 소속감, 그리고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어떤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 또한 이제 이것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어떤 남을 이타적인 마음을 발현시켜서 좀 더 그 자아 초월을 하고자 하는 욕구 형태로 이제 나아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이 메슬로라는 그 학자가 말했던 것은 하위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식주가 이렇게 충족이 돼야 좀 더 고차원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좀 더 이제 사회를 통해서 기여를 하고자 하는 뭐 이러한 욕구 단계로 넘어간다는데 이를 자원봉사에 적용을 시켜보면 자원봉사 활동은 이제 이런 하위 단계의 욕구를 상위 단계로 이끌어주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럼 저희가 한번 다시 뭐 저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보통 사회봉사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내일 모레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것을 이제 걱정할 사람보다는 생계에 대한 욕구는 일정 부분 해결이 이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아마 이제 조금 더 뭐 의식주 차원에서 조금 더 이제 어떤 사회적 기여라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의식주의 차원을 넘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제 집단과 함께 할 때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조직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이제 남을 돕는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이제 기여한다는 인정을 또 받으면서 본인의 사회성 및 또 뭐 어떤 사회성의 충족 및 기타 원하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남을 돕는다는 행위는 이제 가장 어떤 이타적인 욕구는 가장 상위의 욕구이기 때문에 이제 이를 성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아봉사 활동은 상위 욕구를 달성하기 원하는 이제 사람들의 참여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뭐, 이러한 봉사 어떤 동기와 관련한 이론들이 여러분의 어떤 그러한 동기와 맞닿아 있는지, 여러분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 다음 부분에 이제 봉사활동이 왜 필요한가, 또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펴보는 활동을 가지도록 할게요.